그가 어떤 인간이 될지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첫 숨을 내쉬는 순간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제 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의 한심한 변명은 고작 자신이 잊지 못한 옛사랑에 대한 진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절하게 구는 건 질렸습니다. 저는 그가 평생 숭배해온 그 여자를 찾아낼 것이고 우리 둘은 그가 절대 잊지 못할 복수를 선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때 저는 새 집과 새로운 벽지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상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 아니 서연이와 함께 골랐던 그 적막한 거실에 혼자 서 있을 때 기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은 훌륭했습니다. IT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성공하기 위해 쏟아부은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뼈아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 삶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제 것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도연이 형을 중심으로 돌아갔죠. 34살이나 먹고도 부모님 댁 지하실에 얹혀 살며 겉만 번드르르한 매력으로 내면의 쓰레기 같은 본성을 숨기고 사는 제 형 말입니다. 고등학교 축구부 스타였던 과거에 매달려 지수가 내 인생을 망쳤어라는 핑계를 방패처럼 휘두르는 인간. 우리 가족 안에서 도연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불문율이었습니다. 새집 이사를 기념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제가 이룬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반면 도현은 자만심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공부벌레가 성공했네.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참기 힘든 동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습관처럼 모든 상황을 무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안정적이잖니. 하지만 안정적이라는 말이 강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입을 다물고 참고 모든 짐을 짊어지며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것이 어른이 되는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조명 아래서 서연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녀는 승낙했고 그 짧은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약혼 파티를 열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도현이 축배를 들기 전까지는요. 계획의 달인 내 동생을 축하하며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이 녀석은 완벽한 삶을 설계했지. 그는 건배하며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뭘 가졌는지 아는 것을 위하여.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도끼를 들었습니다. 파티 도중 그는 음료바 구석으로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서연이는 놓치지 마라. 지수랑 좀 닮았거든. 그 말투는 소름 끼치도록 점유욕이 넘쳤고 제 가장 행복한 밤에도 자신의 과거를 상기시키려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축배 좀 이상하지 않았어? 도연이가 도연이 한 거지 뭐. 제가 중얼거리자 민석이가 경고했습니다. 방울뱀은 공격하기 전까진 무해해 보여. 그놈은 그냥 질투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놈이야. 저는 무시했지만 서연 곁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위험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와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얇게 든 유머 감각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두려움을 잡아다 얼굴 앞에 들이밀죠. 결혼식을 3주 앞두고 제가 피했다고 생각했던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업무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중요한 고객사 발표를 위해 부산으로 1박 2일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동트기 전 서연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프로젝트 수치와 일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게이트에서 기다리던 중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남부지방의 기상 악화로 모든 비행편이 무기한 지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첫 반응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출장이 미뤄졌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이었죠. 서연이를 놀래켜주고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결혼식 전에 긴장을 풀 상상을 했습니다. 저는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반가워할 그녀의 눈빛을 보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로맨틱 코미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서프라이즈를 위해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새로 칠한 거실로 들어섰을 때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그녀가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드라마틱한 음악도 숨 가쁜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고 그 곁에 도연이 형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머리는 형의 무릎에 놓여 있었고 형의 손가락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옷차림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에는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가짜 다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프로젝트와 전략을 처리하도록 훈련된 제 뇌가 멈췄습니다. 오직 잊을 수 없는 그 이미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제 손에서 서류 가방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두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도연은 마치 중요한 회의를 방해받은 사람처럼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평생 제가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배웠던, 어머니가 지켜줘야 한다고 가르쳤던 제 형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서연이가 힘들어해서 얘기 좀 들어주던 거야.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도 고함도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뒤섞인 거칠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나가, 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반박하려다 제 눈빛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평생 채워져 있던 목줄이 풀린 것을 본 것이죠.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는 오열하는 서연과 저만 남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도연 씨가 그러더라. 넌 나를 이해 못한다고. 내 침묵이 사실은 가스라이팅이라고.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단순한 배신보다 더 아픈 건 그들이 함께 만든 환상이었습니다. 제가 가해자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저의 인내와 희생이 그들의 뒤틀린 환상 속에서는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새로 썼고 저를 악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금자리로 만들려 했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틀은 위스키와 정막 속에서 악몽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민석이네 집 소파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위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을 따르고 제가 스스로 일어서길 기다려 주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천장의 금을 멍하니 바라보던 중 민석이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놈은 그냥 내 약혼녀랑 잔 게 아니야. 그건 네 평생을 망치려고 그놈이 공들여온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일 뿐이야. 네가 성공하는 꼴을 보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하나씩 무너뜨려 온 거라고. 그래서 묻겠는데 민준아. 언제까지 그놈 뜻대로 휘둘려 줄 거냐? 그 말은 제 가슴을 예리하게 꿰뚫었습니다. 민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고통은 단순히 서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온 모든 타협과 참아온 모욕,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지켜온 가짜 평화의 총체적인 무게였습니다. 분노보다 더 차갑고 예리한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혼돈을 관리하도록 훈련된 제 이성이 마침내 깨어난 것입니다. 저는 도연의 유일한 방패이자 모든 악행의 변명거리였던 옛사랑 지수를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링크드인에서 그녀를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지수 지수 디자인 랩 대표 건축가. 프로필 속 그녀는 전문적인 미소를 띤 당당하고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그녀는 도연이 결코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세련된 포트폴리오와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마루의 사진들로 정갈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모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메시지 창을 띄우고 한참을 망설이다 가장 꾸밈없는 진실을 써내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형 도현이 제 약혼녀와 바람을 피워 제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10년 전 당신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핑계 삼으면서요. 혹시 당신도 그에게 밀린 업보를 돌려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공포와 흥분이 교차했습니다. 차단당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했지만 12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그 나르시시스트 인간. 제가 모든 곳을 차단했는데도 저희 어머니 페이스북까지 찾아와 친구 신청을 하더군요. 그는 사랑에 아파하는 남자가 아니라 스토커일 뿐이에요. 생각해 두신 계획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같이 무너뜨려 보죠.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이 강력한 아드레날린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타겟은 도연의 가짜 인생. 동맹은 그가 성녀로 추앙해온 여자. 우리는 두 도시의 중간쯤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비해온 자기소개는 그녀를 보는 순간 잊혀졌습니다. 지수는 자신감 넘치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쪽이 그 인간 동생이군요. 유감을 표합니다. 그녀의 건조한 농담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쪽이 그 전설적인 이지수 씨군요. 우리 집안에선 거의 괴담 같은 존재였어요. 그녀가 낄낄거렸습니다. 고작 대학교 파티에서 5분 정도 대화한 게 전부예요. 벤치프레스를 100kg 넘게 든다는 헛소리로 저를 꼬시려 했죠.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복수 파트너가 아니라 같은 재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의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파티 이후 수개월 동안 집요하게 보낸 메시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찬사로 시작해 협박으로 변해간 과정들. 저는 형의 그림자 아래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수년간의 정서적 학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복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3주 뒤 부모님의 결혼 4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도현이 절대 빠질 리 없는 큰 무대였죠. 우리는 그 자리에 연인으로 등장하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사이가 아닌 아주 가깝고 깊이 사랑하는 연인으로요. 그날부터 우리의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가 사는 도시의 시장에서 손을 잡고 걷고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와인잔 2개와 함께 좋은 인연이라는 캡션으로 제 비공개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미소와 의도된 친밀함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피어났습니다. 밤늦게까지 계획을 짜던 통화는 어느덧 업무 이야기, 지난 사랑,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개 마루가 기차 소리처럼 코를 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IT 일을 그만두고 가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제 비밀스러운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차 모든 것이 연극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긴 대화 끝에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 씨,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어가는 건 아닐까요? 사람 심리를 이용하고 조작하는 거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도연은 남을 고립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연기하는 거예요. 그가 부수기만 하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재건이었습니다. 파티 당일 부모님 댁 마당은 화려한 연회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라이브 재즈 음악이 흐르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도현이 평생 연기를 펼쳐온 그들만의 사교 무대였죠. 지수와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검은색 드레스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건 신호이자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친척들에게 너스레를 떨던 그는 우리를 보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이내 어두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파티장 곳곳을 돌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척들과 대화할 때 지수가 다가와 제 어깨에 턱을 기대기도 했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웃음, 모든 가벼운 터치가 도연에게는 화살이 되어 꽂혔습니다.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은밀한 미소와 웃음소리는 그가 가장 아파할 곳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가 디저트바 근처에서 저희를 가로막으셨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는 지수와 저를 번갈아 보며 불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오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만나서 반갑다. 제가 예의 바르게 대답하기도 전에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제 팔을 꼭 쥐었습니다. 민준 씨 같은 사람을 혼자 오게 둘 순 없죠. 제가 운이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직후였습니다. 술기운과 상처 입은 자존심에 눈이 먼 도현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제가 와인을 가지러 간 사이 지수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간 것이죠. 그는 여유로운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오랜만이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가갔지만 지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그가 지수 쪽으로 몸을 숙이며 수작을 걸려 할 때 제가 와인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네가 좋아하는 와인이 떨어져서 좀 늦었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도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형. 우리 여자친구랑 춤추러 가야 해서. 우리는 등을 돌려 떠났고 그는 친척들 앞에서 비참하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근처 복도에서 그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민준아. 복수하려고 이런 유치한 연극을 해?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연극? 아니, 형. 이건 형을 위해 나 자신을 깎아내리던 일을 멈춘 내 진짜 모습이야. 형이 내 침묵을 복종이라고 착각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지. 이제 그만 내 발로 서보는 게 어때? 저는 그를 남겨두고 복도를 떠났습니다. 그의 가짜 왕국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인스타그램의 파티에서 우리가 함께 웃고 있는 우아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캡션은 심플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인연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세련되고 반박 불가능한 도발이었죠. 도연이 참지 못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그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나눈 대화들. 네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 잊은 거야? 이기려고 이런 짓까지 하다니 소름 끼친다. 지수의 답글은 외과용 메스처럼 예리했습니다. 도연 씨, 우린 10년 전 파티에서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차단할 때까지 반년 동안 메시지 보낸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자 가해예요. 민준 씨와의 관계는 당신과 상관없으니 제발 사생활을 존중하고 꺼져주세요. 그가 10년 동안 매달려온 환상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박살났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죠. 그 얘기 좀 이상하다 했어. 도현아, 제발 좀. 그는 아무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자 계속해서 벨이 울렸고 결국 음성 메시지와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아, 제발 받아줘. 도연 씨가 미쳤어. 너랑 지수 씨 인생을 망치겠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그녀가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지수 씨 회사 사이트를 뒤져서 주요 고객들 명단을 찾아냈어. 지수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정 파괴범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겠대.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평생 일궈온 커리어를 파괴하려는 범죄였습니다. 저는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에 갈게요. 도연이 형이랑 아버지도 다 같이 계세요. 오늘 끝낼 겁니다. 그리고 숙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인 숙모님은 형의 가스라이팅을 꿰뚫어 보시던 유일한 분이었죠. 거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부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고 도연은 벽난로 근처를 서성이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숙모님은 평온하게 자리에 앉아 이 상황을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IT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닌 고장난 시스템을 폐쇄하러 온 관리자의 마음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민준아. 아버지가 힘겹게 물으셨습니다. 형의 실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도현은 비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민준이의 서류 장난. 저는 대답 대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첫째, 형이 지수 씨에게 반년 넘게 보낸 스토킹 메시지 캡처본입니다. 둘째, 형의 전 동료가 작성한 진술서예요. 형이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동료에게 1억 넘는 빚을 떠넘겼는지 적혀 있죠. 부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형이 오늘 밤 지수 씨 고객들에게 보내려 했던 이메일 초안입니다. 지수 씨를 정신병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죠. 이게 여러분이 평생 감싸온 형의 진짜 모습입니다. 거실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쟤들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때 숙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도연아, 그만해라. 숙모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 있었습니다. 너는 10년 넘게 거짓말로 가족을 욕보였어. 34살이나 먹고 부모님 지하실에 살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남의 커리어까지 망치려 들어? 너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숙모님은 부모님을 돌아보셨습니다. 한 아들은 스스로 삶을 읽었고 다른 아들은 부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 애 손에 불을 쥐어주실 건가요? 도현은 보호막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형은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지하실로 내려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났어요. 와요. 그녀는 묻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개월 뒤 우리는 지수의 골든 리트리버 마루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극으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어느덧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저녁, 마트에서 우연히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생기를 잃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그녀는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한 거야, 서연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1년 뒤, 지수와 저는 우리가 함께 설계한 새 집의 공사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우리만의 미래를 위한 뼈대를 세웠습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주방 색깔을 고민하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수가 제 코끝에 페인트를 묻히며 장난을 쳤고 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파괴는 아픈 일이었지만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은 사실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도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제 삶의 주인으로 살게 되었으니까요. 지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설계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